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역사 바로 알기 남광규입니다. 이제 8월 17일 목요일인데요. 엊그제 8.15 광복절 많은 시민들이 광화문 시청 또 서울역 남대문에 이제 집결을 해서 해방의 감격을 나누었죠. 또 우리 공화당도 광복 78주년 또 대한민국 건국 75주년 행사를 아주 성대하게 또 많은 분들이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저도 연사로 올라가서 연사를 하고 같이 행진을 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참 고생 많았습니다. 뭐 등줄기에 땀이 흐르고 저도 아주 땀을 많이 흘렸는데 또 여러분의 그런 또 열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 대한민국의 어떤 전통을 지키고 유지하고 나라를 지키는 하나의 큰 걸음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엊그제 제가 이제 뭐 남대문도 그렇고 광화문 시청 앞도 쭉 여러 가지 많은 우리 태극기 관련 행사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열렸는데 이번 8.15 광복절의 가장 큰 그 뭡니까 뭐 비유하면 안주감은 이종찬 강북회장이었습니다. 저도 연단에 서서 이종찬 강북회장이 1919년 건국수를 주장하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논박을 했고 뭐 이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제가 또 신문에 기고까지 하면서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이종찬 씨의 1919년 건국에 대한 논쟁의 불씨를 또 지핀 것도 저다.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여간에 그 이종찬 강북회장을 성토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그 이종찬 씨 그 할아버지다가 독립운동가 이회영, 이시영 두 형제가 만주로 가서 사제 600억 내지 800억 그 당시 돈으로 뭐 지금으로 추산하면 한 2조 원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사제를 털어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독립운동 군자금을 내고 무기를 사주고 이렇게 했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실제 이회영, 이시영 두 형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위의 형, 그러니까 이종찬 할아버지 때가 형제가 6명이었는데 그 6명 가운데 두 번째였던 이석영이 재산이었다는 거 대부분. 그 이석영은 어찌 보면 이제 뭐랄까요? 큰아버지. 이 큰아버지가 이제 이유원이었는데, 그 이유원이가 평양감사 또 영의정을 지내고 민비의 축근이었던 관계로 인해서 재산을 많이 모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방송하면서 이유원은 아마 탐관 오리였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재산을 모을 수가 없잖아요. 평양감사하고 영의정 한 사람이 그렇게 재산을. 근데 그 자식이 없어가지고 또 아들이 없어가지고 조카인 이석영에게 전 재산 엄청난 재산을 줬는데 그 재산을 물려받은 이석영이 동생인 이회영과 이시영이 독립운동을 한다고 하니까 다 주고 본인은 나중에 배가 고파서 굶어 죽었다 이 얘기했죠. 예. 그래서 그 굶어 죽은 이석영의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삼촌인 이회영, 이시영, 특히 이회영을 밀고 해가지고 이회영이 결국은 일제 경찰에게 잡혀서 숨졌다. 뭐 거기까지 제가 얘기를 했죠,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이종찬 씨가 뭐 그런 아주 훌륭한 독립운동의 가문에서 후손으로 태어나가지고 그걸 배경으로 해가지고 북일을 영화를 누렸잖아요. 육사를 들어갔다가 나중에 중앙정보부에 갔다가 민정당 창당에 참여해가지고 전두환 대통령부터 많은 의뢰를 받아가지고 정부에서 4번 국회의원도 하고 뭐 또 정무장관인가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에 이제 김영삼하고 대통령 후보 경쟁을 하다가 밀려나가지고 민자당을 탈당하고 나중에 이제 김대중에게 붙어가지고 김대중 정부에서 안전기획부장, 국가정보원장을 했죠. 뭐 그러면서 사실 그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 요원 한 수백 명, 600명 가까이가 해고되는데 어찌 보면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실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이종찬인데 이자가
그때도 이제 얘기했잖아요. 2017년에는 문재인을 지지했고, 그리고 지금 와가지고는 이제 강북회 회장으로서, 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원로 어드바이스로서 적지 않은 발언력을 갖고 있다,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1919년 건국이라는 잘못된 역사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 또 하나 이종찬 씨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그렇게 반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 8월 초에 그러니까 광복절 전 얼마 전에 국립유공자 자손들을 용산 대통령실에 불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식사를 하면서 그때 이종찬 광복 회장이 같이 동석을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힘을 모아달라, 도와달라. 그러니까 쑥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종찬 씨가 한겨레 신문 보도해 보게 되면은 자기가 1919년 건국설을 주장했으면서도 1919년 건국을 주장한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1919년 건국도 잘못된 것이다. 또 이렇게 했다가 일주일 만에 엊그제 8.15 또 광복회 행사에서는 건국은 1919년이다. 그리고 CBS의 김현정입니다. 거기 출연해가지고 역시 또 1919년 건국설을 또 들고 나왔어요. 또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사가 보니까 우리 저를 비롯해가지고 태극기, 전통, 자유, 우파 세력으로부터 이제 건국절에 관련되어진 이종찬의 어떤 잘못된 역사인식과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공개적으로 하니까 이제는 아주 언론까지 동원하면서까지 자기 입장을 고집하면서 또다시 1919년 건국설을 주장하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최근 한두 달 사이에 1919년 건국을 주장했다가 아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가 또 1919년 건국설이 맞다. 그러면서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극우파거나 친북 세력이다. 이렇게 아주 물타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뭡니까? 극우 세력으로 이제 매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을 가지고 독재자의 망령이다. 독재자 이승만을 신격화하려고 하는 기념관 건립에 반대했다. 이런 얘기하다가 대통령이 식사하면서 기념관 건립에 협조해달라고 하니까 또 쑥 들어가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종찬 씨 이 사람은 아주 전형적인 기회주의자.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부귀 영화는 다 늘어놓고 또 실제 대한민국의 건국이나 시작은 부정하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자가 임시정부로 가지고 정말로 받아들여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종찬 씨가 얼마나 이게 기회주의자인 처신을 하는 자냐 하면은 이종찬 강복회 회장의 친할아버지는 이회영 씨예요. 이회영. 그 이회영은 원래 장사를 하던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거상이라고 할 수 있죠. 개성이나 이런 지역에서 인삼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었고 또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둘째 형 이석영으로부터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동생 이시영과 함께 독립운동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회영은 임시정부에 참가하지 않았어요. 참가하지 않고 심지어는 이회영은 임시정부 수립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종찬의 직계 친할아버지 이회영은 임시정부 수립을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정부주의자, 신채호 이런 사람들과 같이 무정부주의를 지향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그건 뭡니까? 자기 직계 할아버지도 부정한 임시정부를 가지고 임시정부 수립한 걸 가지고 대한민국 건국이라 주장하는 것도 우스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회영 자기 직계 할아버지보다 작은 할아버지 이시영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시영은 임시정부에 참여했고 대한민국 건국하고 부통령까지 지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밑에서 부통령 이시영을 했잖아요. 이시영을 팔아먹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과거에 그 이종찬 씨가 종로구에서 국회의원 4번 당선됐을 때, 그 당시 80년대죠. 근데 80년대,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종로는 대한민국 정치 1번지다라는 것도 상징성이 있었기 때문에 종로에서 국회의원을 한다. 또 더욱 종로에서 4분의 국회의원을 했다라는 것은 어찌 보게 되면 이제 대통령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커리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여간에 거기서 민정당 의원으로 4번을 종로 국회의원을 했는데,
근데 이자가 국회의원 선거할 때마다 유세 나가서 하는 얘기가 할아버지 이제 많이 팔아먹었죠. 그 할아버지 훌륭하시니까 뭐 독립운동가의 자손 뭐 이종찬이다 하면서. 근데 문제는 직계 할아버지 이회영 할아버지는 언급하지 않고 작은 할아버지 이시영 부통령을 가지고 자꾸 자기 할아버지 하면서 팔면서 다녔어요. 이시영은 직계 할아버지가 아니고 작은 할아버지예요.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시영 선생은 임시정부 요인 중에 한 분이었고 대한민국 부통령을 지냈으니까 이시영 선생을 많이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회영 선생은 임시정부에 참여하지도 않고 아나키스트였고 또 사회주의적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냉전 시대에서는 조금은 근거시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라 가지고 자기 직계 할아버지인 양 맨날 이시영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가 뭐 그래가지고 그 덕택으로 하여간에 이러저런 덕택으로 국회의원을 내버린가 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형제가 6명이고 그중에 이종찬 씨의 직계 할아버지는 혈족 할아버지 직계로는 이회영 할아버지고 그 이회영 할아버지, 이회영 선생은 임시정부에 참가하지 않았을 뿐더러 임시정부 수립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분이에요. 그 이종찬이 갖고 있는 1919년 임시정부를 건국 기점으로 보는 거는 정반대의 행동을 한 사람과 행동과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 이종찬의 직계 할아버지 이회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가 종로에서 정치활동하고 뭐 대통령 선거 나올 때는 작은 할아버지 이시영 기름을 팔아가지고 그 이제 자손이다, 손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또 국회의원 또 하고 나중에 뭐 국가정보원장도 하고 말이지. 지금은 광복회장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엊그제 연단에서 이런 자들은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당근만 빨아먹고 좌파들의 주장에 이용당하거나 아니면 앞서가지고 좌파 입장을 대변해주는 기생충 같은 사람이다. 자기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하지 않았어요? 그 이종찬 씨 같은 경우는 기생충 같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연세로 지금 87세, 6세인가 그런데 이제 얼마나 여생이 남았다고 그렇게 대한민국을 헐뜯고 격화시키고 어떻게든 간에 이승만 대통령의 권위와 정통성을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발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처신이 그랬어요. 전두환 정부 때부터 김대중, 문재인, 지금 윤석열 정부까지 지가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렸어요. 대통령만 빼고 대통령은 도전했다 실패하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의 온갖 모든 대한민국이 주는 혜택은 다 누려먹고 지금 와가지고는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도 반대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가족도 말이지 자기 훌륭한 할아버지로 자기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이용하고 말이죠. 아주 그 조상을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직계 할아버지 이회영은 임시정부 비판하고 차가지로 하는데 말이지. 작은 할아버지 부통령 아니 이시영 선생을 가지고 자기 친할아버지인 것처럼 교묘하게 하지 뭐. 해가지고 선거 때 표를 얻고 말이죠. 아주 그 얄팍한 삶은 사는 사람이다. 이런 자가 보수의 무슨 큰 어른이니 지금 현직 대통령의 멘토니 하니까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된 겁니다. 또 그 아들도 나서가지고 아버지를 이제 변명하면서 되도 않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국설은 또다시 불거져가지고 이렇게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하여간에 그 이종찬 씨의 어떤 개인, 인간성, 그의 어떤 인간 행보를 보게 되면 아주 전형적인 기회주의, 기생충처럼 말입니다. 대한민국 영양분만 쪽쪽 빨아먹고 결국은 대한민국의 어떤 정통성을 해치는 행동과 그런 인식을 하고 말이죠. 심지어는 자기 할아버지까지 팔아먹으면서까지 자기 개인의 부귀 영달을 위해서 이용했던 사람이 바로 이종찬이다. 뭐 제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저는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종찬 씨는 공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광복 회장을 맡고 있고 더구나 이 대한민국의 어떤 정체성이 완전히 바닥이 나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한민국 정체성이 다 무너진 상황 속에서 광복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나서가지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무너뜨리고 초대 대통령을 가지고 격화시키는 이런 망언과 행동을 서슴지 않으니 당연히 제가 비난을 할 수밖에 없고 공개적으로 성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 이제 하면서 우리가 또 행진을 했잖아요. 저도 같이 행진을 했는데 그 행진하던 중에 우리 뭐 당원 한 분이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건국절 뭐 해방 이런 논란을 하다 보니까 또 최근 이제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948년 건국, 1945년 해방, 그리고 광복이라는 용어도 1945년 8월 15일보다는 1948년 8월 15일이 광복이라는 용어를 써야 된다. 그래서 건국과 광복과 해방을 각각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뭐 교수님 생각 어떠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행진하던 중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물론 뭐 그렇게 엄격하게 나눠가지고 우리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1945년 8월 15일은 일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그걸 통칭 우리가 광복이라는 의미로 같이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8.15 광복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8.15 광복절은 잘못됐다 하는 거는 일제 지배에서는 해방됐지만 미군정 3년을 거쳐가지고 우리의 주권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광복이 아니다. 뭐 그런 또 의미를 해가지고 따로 광복을 건국 일과 같이 해서 명칭을 또 구분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해방과 광복은 비슷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사실은 우리를 해방시켜준 것도 아닙니까? 또 미군정 3년간은 가도기적으로 그런 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 과정에서 한반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가도기적으로 미군정, 소련의 소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일제의 어떤 식민 지배나 미군정 지배를 같이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해방과 광복은 그냥 같은 의미로 써도 좋다. 단지 1948년 8월 15일 건국만은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이것을 잘 모르는 국민들에게 알리자. 그게 좀 좋지 않겠는가. 그런 식으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또 흔히 우리가 귀에 익숙해 있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뭐 제대로 개념을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이거 가지고 뭐 용어를 가지고 세 개를 가지고 또 별개로 구분해서 해석하고 하니까 오히려 헷갈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948년 8월 15일 건국의 의미를 우리가 새롭게 부여하자. 또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뜻이 모아지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엊그제 있었던 8.15 광복절 78주년 대한민국 건국 75주년 관련된 또 소회를 말씀을 드렸고 또 이종찬 씨과 관련해서는 또 부가적인 제가 또 어찌 보게 되면 이제 문제 제기와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했던 그 연장선에서 이제 일제가 망하니까 일제가 이제 그 전후 처리, 그러니까 이제 일본군 무장 해제 또 미군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치안이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당시 조선의 지도자를 교섭을 해가지고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행정적인 협력을 얻으려고 했다. 그래서 송준호에게도 타진하고 뭐 여운형에게도 또 안정 뭐 이런 분들에게 일본 패망 이후에 조선의 어떤 정세를 질서와 치안 유지를 협조를 요청했다라고 얘기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송준호 선생은 그건 서뜻 일제에 그걸 받게 되면은 자칫하면 일제 앞잡이로 될 수가 있다. 그리고 해외에 임시정부가 있고 또 미주에 이승만 박사와 같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으니까 이분이 들어오면은 정식으로 주권을 이양받으면 된다. 그래서 참여하지 않았고 여운형 선생이 이제 그 일제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예요? 일종의 그 해방 이후에 정치 조직체를 사실상 만들죠. 그게 바로 이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약칭 건준으로 부르는 조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국준비위원회 건준 조직은 해방된 당일 아침 8월 15일 아침 그러니까 이제 일본
천황이 12시에 항복 방송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이미 일본에서는 뭐 총독부에서는 일본이 이제 항복할 것이라는 것은 미리 알고 있었죠. 이미 8월 10일 날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겠다.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겠다는 이야기는 일본이 항복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히로히토 천황이 어떤 항복 방송이 나오기 전 아침에 아베가 여운형을 불러가지고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조선의 민중과 발생할지 모르는 충돌, 또 일본군이 많잖아요. 이를 피하기 위해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그것을 이제 여운형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당시 아베 총독과 여운형이 만나는 자리에 같이 자리를 함께한 사람이 니시히로 경무국장이었는데, 그 경무국장이 여운형에게 필요하다면 조선인 경찰관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조선인 경찰관을 이제 너희들이 조직해가지고 질서 치안 유지에 좀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운형은 또 여기에 대해서 뭘 요구했느냐? 정치 경제범을 석방해달라, 또 식량 확보를 해달라, 치안 유지와 독립활동을 보장하다, 이렇게 5개의 요구 조건을 했어요. 뭐 그래서 이간에 서로 뭐 타입이 돼가지고 결국 여운형이 이제 건국준비회를 바로 구성하죠. 그래서 해방 이후에 안전, 또 정치범 석방, 식량 배급 이런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15일 오후에, 그러니까 히로히토의 어떤 항복 방송에 나오고 바로 직후에 이제 권준이 입회하에 정치범들이 석방되었죠.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에 있는 정치범들이 대거 석방됐는데, 그 당시 서대문 형무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좌익들이 많았어요. 그 좌익들이 나와서 막 만세 부르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8.15 강복 해방절 날 그 만세 부르는 사진들을 보잖아요. 태극기 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어느 경우는 태극기 안 든 경우도 있어요. 머리를 빡빡 깎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게 보통 당시 조선의 민중일로 알고 있었는데, 또 그것은 이제 형무소에서 이제 석방된 죄수들이다. 또 그 중에는 좌익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태극기도 없이 만세 부르고 했다, 뭐 그런 또 얘기도 많이 하죠. 그래서 사이가 정치범들이 석방되었어요. 그리고 8월 16일 오후 3시, 당시 여운형하고 이제 같이 협력하기도 했던 중도 우파라고 하는 민세 안재홍 선생이 건준 명의로 국민방송, 그러니까 이제 건국준비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아주 뭐 번갯불에 콩 뿌듯이 만들어진 거죠. 15일 아침에 일본의 아베 총독이 여운형이 만나가지고 교섭해가지고 여운형이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치안을 담당한 조직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안재홍과 같이 협력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국민방송을 했어요. 그 방송 내용을 보게 되면 자위대를 신설하겠다, 이제 치안 유지대와 비슷한 거죠. 정규군을 편성하겠다, 군을 편성하겠다, 총독 정치에 종료하겠다, 이런 걸 얘기했는데, 사실 이거는 권준의 임의의 발표예요. 일제가 여운형에게 협조를 부탁한 것은 치안 유지 정도의 활동을 한 것이지, 무슨 정규군을 편성하고 조선 총독 정치에 종료하고 이건 아니죠. 정규군을 편성한다는 얘기는 권준이 사실상의 국가 주권, 정부 역할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일제와 어떤 타협 내용은 아니었죠. 그리고 총독 정치의 종료, 뭐 일본이 망했으니까 총독 정치가 당연히 막을 내려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누누이 얘기했다시피 일본이 미국에게 진 전쟁이기 때문에 미국에게 사실 주권을 이양하게 되는 거죠. 양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내용들은 그냥 건준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근데 모르는 일반 민중들이 봤을 때는 당시 그 조선에 많은 사람들 했던 막 해방 만세하고 막 감격하고 길거리로 뛰쳐나오고 막 흥분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오후 방송, 3시 방송을 통해 가지고 정규군을 편성하겠다, 자위대를 신설하겠다고 하니까, 야, 이제 그냥 바로 그냥 우리 국가가 들어서는구나, 정부가 들어서는구나, 이런 인식을 하기에 아주 충분한 내용들이었죠. 그러니까 안재홍이 이 방송을 3회나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사실 뭡니까? 권준이 임의의 내용이죠. 아직 이런 내용들은 사실 중요한 내용이죠. 국가 주권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 주권이라는 것은 일본 총독부가
함부로 논의할 수 없는 거죠. 이양할 수 없는 거죠. 그건 미국에게 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랬어요. 근데 하여간 이게 안재홍이 일단 건준에 참여하고 여운형과 함께 활동하면서 8월 16일 날 방송을 통해서 이런 게 나가니까, 야, 당시 이제 그 조선 민중들, 야, 이제는 정말 좌우를 막론하는 정부가 이제 수립됐구나.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그냥 자발적으로 전국적으로 남북 통틀어서 145개의 건준 지부가 조직되어졌다. 건준 평양 지부까지 조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조만식 선생도 여기 아마 참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건준이 상당히 짧은 기간 안에 전국적으로 이제 우후죽순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건준 조직이 145개가 나왔지만 사실 이게 중앙에 뭐 여운형이나 안정이 이제 공동 지도부죠. 지금으로 치기는 공동 지도부인데 그 이 지도부가 무슨 그 조직을 아주 그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쭉 펴져가지고 지방으로 확산돼가지고 체계적으로 조직화된 것이 아니고 건준 명의로 방송이 나가니까 지방에서 알아서 그냥 건준 지부를 그냥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좌우 막론할 것 없이 다들 건준 지부에 참여하고 누구가 그냥 임의로 만들고 거기에 이제 지역 유지들, 지식인들, 활동가들, 청년들, 지식인들이 참여하게 되고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뭐 좌우가 다 그냥 건준 지부에 들어가고 또 지방의 유지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건준 지부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건준이 145개의 조직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물론 이제 일본이 망했으니까 해방의 감격 때문에 아 이제 우리가 주권을 갖고 국가를 만들겠다는 어떤 그런 들뜬 마음속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야 이제 뭐 일제가 망하고 우리가 국가가 들어서니까 뭐 건준이 이제 정부 사실상의 정부니까 건준 지구에 빨리 참여해야지 새로운 국가에 나도 뭔가 국가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건준 지부가 우후죽순적으로 막 들어서고 아주 그냥 좀 체계 없이 우후죽순적으로 생겨나게 되고 거기에 이제 많은 민중들이 이제 지방의 지도자들이 참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건준은 막 뒤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은 이제 여운형, 안재홍 중심이었으니까 이제 정치 인형으로 보게 되면 중도 세력이죠. 중도 좌우 세력이었고. 근데 각 지방의 지부에서는 좌파도 우파로 뭐 공산주의자들도 참여하고 민족주의자들 뭐 그리고 지방의 유지들 뭐 또 활동가들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 건국준비위원회가 해방 이후에 갑자기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제 그 건준의 바탕이 될 수 있는 조직체는 있었어요. 특히 이제 여운형. 그 여운형이 1944년 8월 10일 그러니까 해방되기 1년 전에 여운형이 주도한 비밀 결사체가 바로 건국동맹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여운형은 이 비밀 결사체인 건국동맹을 모체로 해가지고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이 패망하기 1년 전에 여운형이 주동해서 조동우, 현우현, 항운, 이석구 뭐 이런 소위 말해가지고 민족주의자들. 근데 민족주의자들이지만 조금은 이제 진보적 민족주의자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 뭐 이런 사람들의 연합전선으로 건국 동맹이 만들어졌어요. 이건 비밀 결사체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3대 뭐 강령도 만들고 또 국내 조직, 또 해외 조직도 연결하려고 했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1945년 8월 4일 건준 지도부 일부가 일제에 체포돼가지고 체포되기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해방을 맞아가지고 다시 건국 동맹에 참여했던 단원들이 또 중심이 돼가지고 여운형을 지원하면서 건국준비위원회에 또 못하게 되게 됐죠. 이게 이제 여운형은 이제 건국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건준 조직을 확대시켰다 그러면은 중도 우파 인사로서 함께한 안재홍 같은 경우는 신간의 차원에서 민족 대소집 이걸 했어요. 그러니까 안재홍 선생은 신간에는 여러분 이제 그 1927년 2월에 창립되어 가지고 1931년까지 활동한 좌우합작 민족 협동전선이죠. 그 신간에는 정말 좌우를 불문하고 우리가
단결해가지고 일제 식민지로부터 벗어나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일제 지배 동안 거의 유일하게 좌우가 이념을 초월해가지고 해방을 목표로 해가지고 서로 협동 전선을 구축한 것이 바로 신관회였죠. 그 신관회를 계열의 민족대회를 소집한 것이 이제 안재홍입니다. 안재홍 이렇게. 또 하나 해방 이후에 가장 먼저 조직화, 세력화를 했었던 장안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공산당 세력 중에서 이영을 중심으로 했던 이 장안파들, 이 사람들이 이제 건준에 참여하게 된 거. 그러니까 조직을 보게 되면은 건국동맹을 기반으로 한 여운형의 조직, 신간회를 재건하는 차원의 민족대회를 소집했던 안재홍의 그런 뭐 일부 세력, 또 그리고 이제 해방 직후 가장 먼저 행동으로 나왔던 장안파 공산, 이 세 어떤 정치 세력의 협력 전선이 건국준비위원회, 건준으로 표현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장안 공산파는 조직적으로 건준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왜 건준에 참여한 일부 장안파 인사들이 소련군이 온다니까 막 서울역으로 소련 국기를 들고 가가지고 소련군 만세, 소련군 환영대회를 하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나중에는 좌파로부터는 맹동주의로 비난받고 우파로부터는 소련을 추종하는 그런 거를 비판받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여간에 그 같은 공산파지만 장안파에서 일부 인사들은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선 너무 우리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이념인보다는 지금은 우파 민족주의 세력과도 서로 협동해가지고 나라를 건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건국준비위원회 장안파 인사들 중에 개인적으로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이렇게 됐던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운형, 안재홍, 장안파 인사 이라든지 이제 서로 연합전선이 서울을 중앙에서의 건국준비위원회 건준의 하나의 조직 구성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차 건준 중앙 조직을 만들게 되는데 그 1차 건준 1차 조직 간부가 7명이 일정의 간부들이 구성되는데 그 구성 비율이 여운형의 어떤 그 독립운동 기반이었던 건국동맹 계열에서 2명, 그 여운형과 최근우 두 사람이 이제 건준 지도부에 들어가고 신간의 계열에서는 3명, 안재홍, 이규갑, 권태석 이 세 사람이 이제 신간의 계열의 목으로 3명이 건준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정백, 조동우는 공산계 계열, 장안파 공산당으로서 2명이 참여해가지고 7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건준의 1차 조직 구성을 보게 되면은 중도 좌파라고 하는 여운형계가 2명, 중도 우파라고 하는 안재홍이 3명, 그리고 공산계열이 2명 했기 때문에 구성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 좌우 연합 전선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건준은 어찌 보면 중도 좌우파에다가 공산파 인사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했던 그 좌우 연합체였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게 잘 됐더라면은 뭐 좌우 연합을 통해 가지고 해방 전국에서 좀 우리가 어떻게 잘 모색해 나갈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초기에 이 좌우 연합은 뭐 그런 대로 내용이나 구성분에 있어 가지고 좌우의 어떤 좀 균형 잡힌 그런 비율로 했기 때문에 뭐 크게 이게 뭐 민족주의 우파가 주도한다 아니면 좌파 공산당이 주도한다 뭐 그런 성격의 어떤 정치 조직체는 아니었어요. 뭐 그런 대로 좌우가 망라되어진 하나의 좌우 연합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초기부터 사실 그 서울 당시 그 초기에 그 해방 직후에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들 여운형이나 안재홍이나 뭐 장안파 공산당들 보게 되면 또 그렇게 극단적이지는 않았다. 그런대로 뭔가 좌우가 일단은 우리가
연합해가지고 협력해서 빨리 나라를 수립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우선적인 어떤 행동의 방향, 지침을 두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1차 건준 조직했을 때는 함상훈, 김준현, 김약수, 김약수는 나중에 국회 부의장 하면서 이제 공산당 불악취로 밝혀져 가지고 나중에 사형까지 당했는데, 그런데 하여간 이 사람들은 한민당에 참여했던 인사들도 건준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한민당이라 그러면은 이제 공산당, 특히 그 박헌영 재건파에 대항해서 만든 이제 우파 정당인데, 그 정당의 인사였던 이런 사람들도 초기에는 한민당을 만들기 전에는 건준 조직에 참여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8월 18일 날 이제 서울중앙에서 각 지방마다 건준 지부를 설치라라고 하는 지령이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8월 18일부터 이제 건준의 지방 조직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유지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앞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는 좌우 인사들이 다 참여하고 청소년 학생들도 건준에 참여하고 치안대에 참여해가지고 치안을 유지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국준비위원회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지면서 건국준비위원회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 건국 방향과 관련되어진 건준 선언을 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8월 15일 이제 오후부터 건준이 급속도로 이제 조직화되어지고 8월 16일은 방송까지 나가고 8월 18일 이후부터는 건준의 지방 조직이 생겨가지고 전국적으로 145개의 지부가 생기고 뭐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는데 8월 20일 그러니까 해방되고 불과 5일 이후에 건준 내부 중앙 조직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소위 말해가지고 박헌영, 서울로 급히 올라오는 박헌영이 만든 재건 공산파들이 20일부터 건준으로 침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건준선언에 보게 되면은 이 건준선이라는 것이 건준을 이끄는 지도자 여운형 혹은 안재홍의 의사가 반영되어진 선언인지, 아니면 건준에 침투한 좌파, 그 중에서도 박헌영을 추종하는 재건파들의 어떤 의견이 반영된 것인지, 그런 부분이 좀 불투명한 그런 성명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운형이 실제 생각한 거와 발표 내용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건준은 시작되자마자 불과 5일 만에 박헌영의 재건파가 건준 내에 침투하면서 건준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여운형의 생각과 말과는 다른 성명서, 선언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게 뭡니까? 이쪽에 건준을 가지고 일단 정치 조직체니까 뭐 정당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정치 조직체, 더구나 해방 이후에 지금 그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이제 조선을 이끌어 나갈 그런 조직체를 만들면서 그 지도자의 말과 생각과 실제 또 건준에서 나오는 성명서 이런 내용도 서로 달랐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큰 문제점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준에 관련해 가지고 야, 건준은 그래도 초기에는 그 조직 구성원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뭐 그 온건한 좌우 세력들이 연합한 좌우 연합체였다 하고 이렇게 평가하는 반면에, 또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야, 건준은 사실상 이게 좌파 공산당이었다.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8월 20일 이후부터 건준을 침투하는 박헌영계의 재건파, 이것들 때문에 결국 건준이 뭡니까? 작용화, 나중에 결국은 뭡니까? 공산 세력이 어떤 수중에 장악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여운형이 사망하기, 그러니까 암살당하기 직전까지 계속 반복되어졌어요. 그 여운형이 무슨 조직을 만들면, 그 건준을 비롯해가지고 만들면은 곧 이어서 그냥 박헌영 재건파들이 거기 침투해가지고 그 조직을 그냥 재건파로 잡아먹어버려요. 그러니까 해방 초기에는 여운형의 인기나 여운형의 어떤 조직력이 뛰어났어요. 그 또 임시정부가 중국에서 아직 안 들어왔고 이승만 대통령도 미국에서 안 들어왔기 때문에, 당시 이승만 박사도 미국에서 안 들어왔기 때문에 국내는 여운형이 주도하는 그런 방향이겠다. 또 여운형이 그 당시에
조선 민중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인기가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여운형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건준부터 해가지고 계속 좌파들 특히 박헌영 재건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거 그냥 재건파들이 접수했기 때문에 여운형은 만들어 놓으면은 박헌영에게 먹히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었던 거. 반복되다가 결국은 이제 여운형 선생 또 이제 암살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여운형 선생의 가장 큰 실책은 박헌영과 손을 잡았다. 이런 부분입니다. 박헌영과 손을 잡아가지고 하면서 계속 박헌영이 먹이가 되었던 것이 여운형이에요. 그러니까 중도좌파인 여운형은 극좌파인 공산주의자 박헌영의 먹잇감이 되었던 것이고 실제 해방 직후에 조직화 정치 세력화는 여운형이 주도했지만 그 만들어 놓은 것은 뭡니까? 그냥 몰래 들어와가지고 침투해가지고 조직을 빨아먹었던 것은 바로 이 박헌영과 그 재건파 세력이었어요.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여운형은 박헌영에게 계속 이용당하고 자기가 해놓은 모든 정치적 기반을 박헌영에게 빼앗기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하여간에 건준 초기의 모습은 좌우 정치 세력들이 모두 참여하는 민족통일전선이었다. 좌우연합체였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뭐 많은 국민들이, 많은 민중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은 조직이었어요, 사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건국준비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서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당시 건준의 인식이죠. 정치 노선 또 대외 인식의 일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건준 성명서를 보게 되면 비민주적인 반동 세력의 척결 뭐 이거야 뭐 반동 세력이라는 용어가 들어갔으니까 뭐 좌파 공산당 용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모르지만 일단은 해방됐으니까 뭐 일제시대에 부역했던 친일파들과 뭐 처결하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뭐 그 당시 해방 직후의 정서상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인민위를 통한 정권 수립 및 해외 정치 세력에 대한 비정부적 인정 이거는 사실 또 뭐예요? 여운형의 생각과는 다른 거죠. 여운형은 그래도 임시정부나 해외 독립운동 세력을 가지고 받아들여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인민위를 하자. 이거는 공산당 주장이죠. 해외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그 정부적인 성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원래 공산당 좌파들이야. 그러니까 이종찬 씨나 지금 광복회 회원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일제시대도 그렇고 임시정부 내에서도 그렇고 좌파들은 임시정부에 참여해서도 항상 임시정부를 뒤엎어가지고 그걸 공산 세력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뭐 임시정부를 통해서 민족독립운동보다는 공산당 좌파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김구나 임정을 가지고 어떻든 간에 좌파 만들려고 그래서 김원봉이가 말이지 임시정부에 참여해가지고 뒤엎으려고 그랬고 심지어는 임정 요인들을 몰살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장개석의 정보에 들켜가지고 실패로 돌아갔는데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산당 세력들은 이간에 어떤 조직이들은 그걸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이 건준의 어떤 그 성명서도 보게 되면은 사실상 공산당, 재건파, 박헌영의 어떤 주장들이 반영되어진 그런 내용들이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운형의 말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제 내부 침투해가지고 서서히 중앙 조직을 장악해 나가는 박헌영계의 재건파의 어떤 인식인지 그게 구분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여운형과 박헌영이 계속 구분이 안 되고 뒤섞여 가면서 결국은 이제 여운형이 박헌영과 같이 도매급으로 평가받는 그런 또 이유가 됐던 것이고 또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여운형이 실컷 해놓고 밥상 차려주면 박헌영이 와서 다 그걸 뺏어가는 이런 어떤 패턴이 계속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좌파가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우파들이 건준에 참여하는 것을 이제 반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반동 세력들의 기도다.
그래서 이제 좌파들이 막 특히 박헌영 재건파들이 비밀리에 개인적으로 건준 중앙에 차지해가지고 막 세력을 이제 잠식해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 안재홍 선생이 여운형과 참여했다 곧 철수를 합니다. 건준이 너무 지금 좌경화되어 가고 있다. 거기 공산당 재건파들이 들어와가지고 말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여운형은 허수아비다. 그래가지고 안재홍 선생이 여운형과의 협력을 깨고 건준을 탈퇴하게 되는 것이죠. 탈퇴하니까 좌파들은 이제 더 힘을 얻은 거죠. 그나마 미리 건준을 미리 들어와가지고 조직부를 구성했던 안재홍 계열의 우파 민족주의 세력들이 건준을 나가버리니까 좌파 재건파들이 더 기세등등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뭡니까 여운형을 좌지우지하면서 실질적으로 뭡니까 여운형은 건준의 얼굴마담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운형 선생은 우파 송진호의 협력을 계속 구하려고 했어요. 앞서 얘기했잖아요. 일본 총독부가 애초에는 여운형보다는 송진호에게 협력을 요청했는데 송진호 선생은 일제의 협력을 받아들이게 되면 경거망당하게 행동되고 자칫하면 우리가 뭡니까 일제의 어떤 친일 꼭두각시 괴뢰 정부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해외 임시정부가 들어오기까지는 일제와의 어떤 교섭을 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송진호 선생은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운형은 뭡니까? 그 송진호 선생을 계속 이제 건준에 참여시키려고 협력을 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안재홍 또 정백, 조동우 이미 이제 건준에 들어와셨던 지도부 인사들과 협의해가지고 송진호 측과 연결하기로 하고 계속 협력을 제언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8월 15일 전후해가지고 그렇게 했나. 그러나 이제 송진호 선생은 이제 계속 건준 참여를 거부했죠. 그 송진호 선생은 앞서 얘기한 그러한 이유도 있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여운형이나 또 그 지금 건준한 사람들 보니까 이게 좌파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송진호 선생도 봤을 때 여운형은 이건 이 사람이 이거 공산주의자가 아닌가. 왜냐하면 그런 또 증언들이 있어요. 8월 15일 날 해방이 되니까 여운형 선생이 그냥 뭐 나가면서 나는 공산혁명으로 일로 매진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 뭐 그런 증언들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송진호는 사실 또 여운형을 불신한 부분도 있어요. 거기다 이제 건준이 만들어졌는데 거기 좌파들 공산당 세력들이 막 침투해가지고 막 하니까 그래서 안재홍 선생이 떨어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송진호 선생도 결국은 이제 건준에 대한 불신 또 여운형이 갖고 있는 사상 찾아가지고 공산주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어떤 의구심 뭐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송진호 선생은 끝내 건준을 참여를 거부했던 것이죠. 한편으로 자꾸 여운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진호하고 협력, 송진호와 손을 잡아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 건준에 참여한 일부 청년들은 여운형 선생은 왜 송진호의 협력을 자꾸 구하려고 하느냐. 송진호를 가지고 너무 그건 높게 평가하는 거 아니냐. 과대평가하는 것이냐. 이렇게 또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여운형 선생이 뭐냐고 얘기했냐면 내가 송진호와 협력하려고 합작하려고 하는 것은 송진호 개인을 상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김성수를 중심으로 한 배우 집단 그러니까 송진호의 배우 집단을 상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익 중에 우파 중에 크다고 할 이 그룹의 편향을 방지하여 자익과 합작시켜서 대동단계를 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송진호 선생 뒤에는 인천 김성수를 비롯한 우파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세력들과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세력이 결국 뭔가 한민당이 주축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민당은 고와 송진호가 사실상 뭡니까? 당의 모든 조직을 치밀하게 만들었고 인천 김성수는 뭡니까? 당을 만들 수 있는 경제적, 물질적 기반을 제공한 사람이에요. 인천 김성수 선생이죠. 김성수 선생은 이제 나중에 부통령까지 하고 그러니까 김성수 선생은 이승만 박사를 도와가지고 대한민국 건국에 큰 역할을 했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하고 그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김성수, 송진우, 김준현 이와 같은 호남, 전라도의 정치인들이 해방 직후에는 한민당을 조직하고 이승만 박사를 도와서 대한민국 건국하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여운형도 송진우가 그 개인적으로 너무 그 사람이 뭐 뛰어나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송진우를 중심으로 한 그런 보수 우익 세력하고도 우리가 손을 잡고 가야 된다. 그래서 했던 거. 그래서 이제 그 여운형 같은 경우는 이제 송진우나 김성수를 인정한 거죠. 이분들도 훌륭한 분들이고 일제했고, 김성수 같은 경우는 대기업까지만은 그래도 교육, 언론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민족 운동을 했고, 그렇게 그러니까 여운형은 송진우나 김성수를 이제 새로운 독립국가의 중요한 협력자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정도나 할 텐데 친일파 문제가 나오죠. 이 친일파 문제는 박헌영이가 맨 처음에 끄집어냈던 개념이었는데, 근데 이 김성수 선생은 지금 친일파로 돼가지고 예? 다 친일파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 고려대학교 설립자인데 동아일보 또 여기 뭔가 경성방직 뭐 해가지고 당시 호남의 어떤 대지주로서 가장 어떤 부호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김성수 선생이 교육, 문화, 언론 활동을 하면서 암암리에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또 민족교육을 시키고 한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이분이야말로 정말 자신이 갖고 있는 부를 가지고 또 민족을 위해 가지고 독립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사실은. 또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에 적극 또 참여를 해가지고 그 대주주잖아요, 김성수가. 그 땅을 가지고 다 그냥 싼 가격에 처분해가지고 다 나눠줬어요, 사실은. 훌륭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 김성수를 가지고 친일파다. 뭐 예를 들어서 일제가 망하기 직전에 이제 군인이 부족하니까 조선인 청년들을 가지고 전선에 보냈는데 거기 하는데 김성수가 가서 강연을 했다. 군인으로 가라. 모병하는데 뭐 이런 얘기들. 또 김성수가 글을 써가지고 일제에 충성하자. 황국의 병사로서 싸우자. 이런 글을 썼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주장만 있지 실제 근거가 없어요. 또 많은 증언을 보게 되면 인천 김성수 선생은 그렇게 글을 쓸 줄 모르는데 잘 문장력이 없는 분이에요. 또 사실은 이제 그 당시 뭐 고려대학교 근데 보성 전문이죠. 동아일보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식민지하에서 그런 어떤 큰 기업이나 대학 학교나 언론사를 운영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행정적으로 협조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이에요. 그런 걸 싸잡아 가지고 친일파라고 매도하고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에 있잖아요, 지금. 고려대학교에서도 말입니다. 1980년대 민주화 이후에 김성수를 친일파라고 해가지고 막 동상을 쓰러뜨리고 묘를 파헤치고 막 야단법석을 떨었어요. 그래가지고 묘가 결국은 고향인 고창으로 이제 이장을 하고 지금은 인천 김성수 선생의 이제 동상은 있는데 그 동상 또 몇 번 학생들이 끌어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그랬어요. 저도 그때 군대 나와서 복학해가지고 저 총학에서 말이지 인천 김성수 선생 동상 끌어내리는 걸 나는 또 반대하는 입장에서 다시 끌어올리는데 저도 힘을 모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때 거야 아마 몇 년 전일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원래 그 고려대학교가 지금 성북구에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행정지명이 서울시 성북구 뭐 안암동 뭐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지명이 바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서울시 성북구 김성수로 그랬어요. 인천로. 그 김성수 선생이 인천이니까 호가. 그 고려대학교 설립자니까 그 설립자의 이름을 따가지고 도로를 인천로라고 했어요. 인천로로. 그러다가 그 문재인 정부 때 인천로를 지워버렸어요. 그게 성북구에서 인천 김성수는 친일파니까 도로명에다가 인천의 이름을 쓰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인천을 지워버리고 지번지가 바뀌었어요. 그걸 또 고려대학교에서 뭡니까? 그대로 그냥 방치하고 동아일보도 그래도 그냥 제가 답답해가지고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인천 김성수가 친일파냐 아니냐는 제가 별도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따로 이제 친일파를 얘기할 때 하지만 자 보십시오. 여운형도 해방 직후에 인천 김성수의 협력을 구하려고 애를 썼는데 또 인천 김성수의 그 일제시대 활동을 높이 평가했는데 친일파인데 여운형이 김성수의 협력을 구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박헌영이 침투해가지고
건국준비위원회 인민공화국으로 만들면서 그 당시 문교 장관이죠. 교육장관으로 추대한 인물이 김성수예요. 김성수. 친일파라는 명칭을 매일 써쳐가지고 선전선동을 했던 인물이 박헌영. 그러니까 친일파 용어의 시작은 박헌영의 선전선동인데 그 박헌영도 가식적이지만은 인민공화국 수립하면서 교육부 장관으로 김성수 이름을 올렸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은. 그런데 어떻게 그 설립자인 인천 김성수의 동상을 무너뜨리고 말이지 묘를 파헤치고 결국은 문재인 정부 때는 인천이라는 이름도 지명서 지워버리고 그 제가 화가 나가지고 말이 안 된다. 인천 김성수의 설립자고 이분이 무슨 친일파냐. 오히려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대한민국에서 더 큰 역할을 하신 분인데 어떻게 그 설립자를 가지고 부정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글을 써가지고 동아일보에 보냈어요. 이건 잘못된 것이다. 어떻게 인천 선생의 그동안 해왔던 인천 선생의 도로명을 지워버리고 지번을 바꾸냐 했더니 동아일보에도 무관심이야.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 동아일보 밑에서 기자 생활하면서 생계를 해결하면서 또 언론인으로서 활동하면서 문필도 날리고 말입니다. 그렇게 한 게 수십 년. 동아일보가 참 오래됐잖아요. 또 고려대학교 그래도 뭐 대한민국의 명문대학을 해가지고 뭐 고대 간판 따고 나오면 말이지 취업도 잘 되고 어디 가서 말이지 행사하면서 그러면서 실제 설립자는 또 친일파로 매도하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싸웠어요. 동아일보에도 이제 칼럼을 보내고 했는데 동아일보 실질주지를 않더라고. 그 전에 뭐 인천 김성수를 가지고 친일파를 했을 때는 제가 고대신문에다 글을 썼습니다. 친일파가 아니다. 그것도 이 고대신문 편집장이 안 받아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총학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냥 거기 고대신문에 편집부에 가가지고 항의를 했어요. 근데 이 글 안 실어주면은 더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하겠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그놈들이 실어줬죠. 나중에 이제 그 인천 김성수가 친일파가 아니라는 칼럼 제가 쓴 고대신문에 낸 것은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제가 알려드리겠지만은 그러니까 하여간 고려대학교도 그렇고 동아일보도 그렇고 그걸 만드는 창립자, 창설자가 그렇게 부정당하고 만든 친일파도 매도되는데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동아일보 기자들도 참 이게 비겁하구나. 양심이 없고 의리가 없구나. 그 동아일보의 그늘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입만 열면 민족 정론 동아일보 일제 때 무슨 송기정 선수의 일장기 말소 사건 했던 동아일보 뭐 자랑하면서 말입니다. 실제 설립자인 인천 김성수가 친일파로 매도된 걸 가만히 있고 고려대학교 지번에서 인천이란 용어가 없어진 것도 그대로 놔두고 내가 그거 항의하는 칼럼을 보니까 실어주지도 않고 고려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맨 뭐 고려대학교 무슨 뭐 학교 해가지고 고려대학교 간판 팔아가지고 말이지 밖에 나가서 사회활동하는데 쓰면서 설립자는 부정하고 동상 끌어내리고 묘해 파헤치고 지명까지 없애고 그래서 제가 막 비판을 했어요.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한테. 그건 말이 안 된다. 너희들이 설립자인 김성수가 친일파로 부정하면 고려대학교를 부정해야 되고 그러면 고려대학교 학생이 된 것도 부정해야 되지 않느냐. 인천 김성수가 친일파라 그러면 그럼 고려대학교를 부정하고 아예 그냥 고려대학교 졸업생이라는 것도 자기가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느냐. 어디 나가서는 뭐 그래 고려대학교라 해가지고 뭐 그래도 대한민국 좋은 대학이라 해가지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취업도 하고 활동도 하면서 실제 또 설립자는 그냥 친일파라 해가지고 말입니다. 매도하고 지워버리고 깎아내리고. 그래서 제가 틈만 나면 그 비난을 해요. 대학 당국도 문제고 교수들도 문제고 학생들도 문제다. 제가 수업 시간에 말이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벌써 여운형의 인생만 보더라도 벌써 김성수를 아주 훌륭한 분으로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 누가 친일파고 아닌지를 더 잘 알지. 예? 지금 있는 사람들이 뭘 안다고 말입니다. 누구 친일파고 아니고 재단할 수가 있어요. 그때 산 사람들이 더 잘 알지. 제가 이 방송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고려대학교 정말 모교 반성해야 됩니다. 동아일보도. 고려대학교 동아일보에 그런 좋은 직장과 학교 속에서 일신상의 말이지 생활을 누리고 항류하던 사람들이 말이지 친일파도 아닌 설립자, 창립자를 가지고 이렇게 매도하고 없애는데 가만히 눈 뜨고 있고 언론인들이 말이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운형도 김성수를 인정했고 송진을 인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손을 잡으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인 선생이 아마 초대 법무장관 그러는데 법무장관인가 그건 좀 나중에 확인하죠. 이인 또 그때 송진우가 너무 그냥 좀 경직된 것이 아니었지 않았냐. 차라리 여운형의 제안을 받아들여가지고 송진우도 손을 잡았더라면은 그러면 해방 이후에 전국이 좀 더 뭔가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또 해고록을 해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인 선생도 이인 선생 그러면은 가인 김병로와 함께 존경받는 변호사잖아요. 그 해고록에서 왜 그 건준 여운형의 협조를 송진우가 뿌리쳤는가? 차라리 그때 여운형과 송진우가 서로 손을 잡고 해방 이후에 어떤 전국 수습에 앞장섰더라면은 그 이후에 국내 정세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았을까? 뭐 이런 또 해고록에서 그런 평가를 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찌 보게 되면 뭐 송진우의 정세 판단이 좀 그때는 너무 단편적이지 않냐. 또 이렇게 또 비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여간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게 되면은 건주는 초기에는 그렇게 어떤 자파의 전유물이거나 뭐 공산당이 되면 그건 아니었다. 비교적 중도 좌파가 참여했던 골고루 참여했던 뭐 그러면서 어느 정도 좀 대표성을 지니면서 그게 좀 더 체계적으로 했더라면은 해방 이후에 중내 정치 상황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불과 건준 만들고 5일 만에 이후에 침투한 박헌영의 침투로 인해 가지고 우파들이 떨어져 나가고 여운형도 그 안에서 고립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건주는 사실상 박헌영이 장악하는 그런 건준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인민공화국 수립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미군의 이제 인천 서울 점령 그거와 맞물려서 여러분에게 또 그 내용을 얘기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그 부분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해방 직후의 상황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서 뭐 엊그제 있었던 우리 8.15 광복절 행사, 건국절 행사도 하고 또 이종찬 씨와 다시 한번 거론해가지고 이종찬 씨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중심을 잡지 못하는 행동과 그가 대한민국의 모든 좋은 거는 빨아먹으면서 또 지 조상까지 팔아먹으면서 사는 어찌 보면 좌파보다도 더 아주 정말 경멸하다시피 한 기생충이라고까지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는데 이 싸움은 아무래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의 해방 직후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또 그것이 지금의 상황과는 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는다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